네, 오늘 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캐나다의 들기가 참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사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새로운 지침, 그 상세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캐나다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에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공을 해야 일단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도착해서도 모든 여행객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가 실시가 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인 비용으로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예약해서 최소 3일간 머물러야 됩니다. 물론 개인 부담입니다. 테스트 결과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완치될 때까지 호텔에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두 푼 아니고 참 어렵겠네요. 이 호텔을 예약하는 방법은 북미에서는 1800-294-8253, 1800-294-8253, 그리고 북미 바깥에서는 1613-830-2992, 1613-830-2992 이렇게 전화해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 후 4시간 이내에 숙소 확인 이메일이 도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Arrive Can 앱을 통해서 격리할 숙소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약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숙소에 머무르는 동안은 물론 코로나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일이 커집니다. 최대 $3,000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연방정부가 지정 숙소를 예약하라고 지정한 곳은 피어슨 공항 근처 호텔 4곳인데요. 원번저 엘트 호텔, 그리고 포포인트 호텔 바이 세라톤, 그리고 할리데이 인, 그리고 세라톤 게이트웨이 호텔 이렇게 4군데입니다. 한국에서 친지가 오거나 또 부모님이 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야 될 경우가 생기죠. 유학생들도 그렇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캐나다 경우에는 백신 공급이라든가 또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올 상반기 중에 집단 면역이 혹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캐나다가 옛날처럼 아무나 오시오, 다 오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체제로 빨리 좀 돌아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 뭐 좋은 표현으로 부채의 늪에 빠졌다지 쉽게 말하면 빚덩어리에 올라앉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립사업자연맹 CFIB가 얘기해 준 건데요. 이 사람들의 부채가, 중소기업들의 부채가 지난해 7월 전망치였던 1170억 달러보다 무려 180억 달러나 늘어난 135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맹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군데 중에 7군데가 빚이 있다는 소리고요. 업체당 평균 빚은 17만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군데 중에서 7군데는 17만 불, 최소 17만 불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근근덕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로라 렌치 독립사업자연맹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2차 대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전국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제하고요.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의 매출을 그나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절반의 업체 중에서 25% 정도 그 정도 작은 수의 업체들이 예년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체들의 부채는 또 이 코로나 때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내준 돈, 이 정부 보증 대출들을 넣어놓을 것 없이 받으면서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내준 기업체 돕기 기금들은 어떤 자금이든 간에 그냥 준 무상자금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이죠. 그 중에 1만 불, 2만 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보통 3만 불, 4만 불씩 빚을 2차례에 걸쳐서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이겠죠. 6만 달러를 일정 기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출해주고 이 중에 2만 달러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운영비, 인건비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채 증가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연맹은 소규모 기업체 4분의 3 이상이 부채를 갚는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11%는 아예 상환 능력이 없어서 대규모 줄도산 행렬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많은 업체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경제 활성화가 원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은 중소기업의 많은 수가 도태 내지는 도산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혹 붕괴 사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캐나다 경제도 휘청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종의 대책을 세우겠죠. 백신 접종 계속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이제 순환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찾는다고 한다면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 올 하반기 이후에 중소기업들도 한숨 크게 돌리면서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는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 정치도 인사겠죠, 인사.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정치의 성패를 판가름할진데, 우리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의 사람 쓰기, 인사정책, 이건 참 부럽기까지 하네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역사학자 도리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퓰리처장 수상작인 팀 오브 라이벌에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포용적인 리더십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 링컨은 경쟁자였던 윌리엄 스워드를 국무장관에 앉혔습니다. 세먼 체이스를 재무장관에 임명했었죠. 다 적군 편이었습니다. 라이벌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내각은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는 판단이 서게 되는데요. 링컨의 신봉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대통령도 자신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앉혔지 않습니까? 전임 행정부 때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시켰죠. 이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은 야당 인사까지 포용한 그 정책 덕분이라는 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 비춰보면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인사에 있어서 팀 오브 라이벌 철학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경험과 다른 철학, 다른 시각, 다른 방법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중국 정책을 트럼프처럼 톱다운 형식이 아니라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국에 접근하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이 팀 오브 라이벌 정신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이슈에 중량급 인사들이 배치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는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캐리를 특사로 임명해서 자리에 앉혔고요.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군사적 압박,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중국 강경파인 전 국무부 아태차관보 커트 캠벨을 이용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조정관 역할을 맡겼는데 커트 캠벨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또 국가부 보좌관 출신의 수전 라이스, 이 수전 라이스를 국내 정책위원회 국장으로 임명해서 중국 인권 문제를 한 점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팀 오브 라이벌에 입각한 대중 정책이, 중국 정책이 성공할지 아직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너무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전략, 대미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접근법이 일단 중국 쪽에 기선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양제스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나서서 중국은 미국 지위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위치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미국을 자신들보다 한 수 위로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요.
그리고 다만 미국에게 부탁하기는 레드라인만 넘지 말라. 꼭 지켜야 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거는 좀 넘지 말아달라. 그런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정책, 이 톱 라이벌 정책, 이것들이 상당히 잘 먹혀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여야 구분 없이, 내 편 저 편 구분 없이 중량급 인사들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내부 경쟁을 시키면서 중국 전략을 짜내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내 편 아니면 아예 저쪽 편 얘기는 듣지도 않으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대중국 일편단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변엔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참모들밖에 없어서 더 암담합니다. 중국과의 재관계 정립, 이것이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정립에도 상당히 필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중국 일변도로만 달려서는 미국과의 전통적 외교관계, 친목관계, 그리고 동맹관계에 상당히 균열을 낼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 시진핑의 방안을 서두르고 있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자, 그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일편단심 좋긴 좋죠. 의지가 굳다는 뜻도 되고 내가 정한 한 길로 꿋꿋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될 수 있곤 하지만, 잘못된 길을 일편단심으로 잘못 걷다간 절벽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서 그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인데, 민들레가 잘못되면 꽃씨만 막 정신없이 날리다가 어느 날 보면은 하나도 없이 깎여 있지 않습니까? 일편단심하는 민들레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외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용필이 불렀죠, 일편단심 민들레. 님 주신 밥에 씨 뿌렸네, 사랑에 불러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긋 다시었소. 행복했던 장민새 빗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절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니.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진이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민새 빗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절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일편단심이 필요한 성정은 충직할 때입니다. 충직할 땐 일편단심이 필요합니다. 외교는 충직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가장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좋은 방법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저쪽 길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저쪽 길로 과감하게 길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엔 일편단심이 필요 없습니다. 외교에는 일편단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가 잘못 가고 있는 외교의 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땐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치력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